전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엔 내일까지 250mm 넘는 비가, 충남과 전북엔 모레까지 400mm 넘는 폭우가 올 걸로 예보됐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서울에만 370곳이 넘지만 주민들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법무부 등과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전국 곳곳이 물폭탄입니다. 장마전선이 한반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레까지 많게는 400mm가 넘는 비를 뿌립니다. 이미 서울에도 100mm가 가까운 비가 왔고 특히 몇 시간 뒤인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도 발령됐습니다. 한 곳 한 곳 현재 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네, 최양 기자, 지금 퇴근 시간인데다 비도 많이 와서 그곳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비가 잠시 잦아들었지만 이미 많은 비가 내렸죠. 이곳 강남역 일대는 이렇게 꽉 막혔습니다. 그 옆으로는 이 광역버스를 탈 수 있는 정류장이 있는데요. 비가 더 오기 전에 서둘러서 집으로 향하는 시민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 저녁 7시 기준으로 성동구와 광진구에 90mm 넘게 비가 왔고요. 이 강남 서초에도 70mm 가까이 내렸습니다. 예, 강남역이 지대가 좀 낮아서 비가 조금 많이 왔다 싶으면 침수가 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잦았는데 지금 피해 같은 건 어떻습니까? 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아찔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면요. 오후 3시쯤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역 주변입니다. 이 맨홀에서 빗물이 역류해 마치 폭포처럼 치솟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서초동에서도 맨홀이 역류하면서 차들이 아슬아슬 비켜갔습니다. 서울 사당동 도로에서는 빗물이 맨홀에서 마치 분수처럼 나와서 차들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예, 맨홀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도 지금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보돼 있죠? 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 최대 8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잠시 뒤인 저녁 9시를 전후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까지 제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지하로 연결되는 곳에는 물막이 벽을 세우고 이 건물 출입구 앞을 비닐로 막아둔 곳도 있었습니다. 이 강남역과 이수역, 대치역 세 곳은 도로가 30cm 이상 잠기면 차량 진입을 막을 예정입니다. 예, 강남역에서 최하은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충청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밤새 그리고 내일과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대전의 비가 점점 강해져서 조금 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고요? 비는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네, 하루 종일 세차게 내렸던 비는 조금 전부터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대전 한가운데를 흐르는 갑천인데요. 비가 계속 내리면서 갑천 수위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요, 이 갑천변 수변공원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보이실 텐데 지금 완전히 막아두었습니다. 이 전광판에는 침수 위험, 진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 문구도 띄워놨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내리는 이번 비의 특성상 하천으로 내려갔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찍부터 막아둔 겁니다. 예,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해안 쪽에서 비가 많이 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비구름은 서해상 바다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닷가 쪽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점차 내륙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더 이른 새벽에는 충남 보령 지역에만 특별하게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1시간에 28mm의 비가 쏟아졌고요. 주민들이 긴장하긴 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충남권이 특히 모레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 언제 제일 많이 옵니까? 오늘 밤과 새벽이 문제입니다. 충남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최대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요. 외출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 해안에는요, 잠시 뒤에 강풍주의보도 발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한 비에 바람까지 불면 사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비와 바람 모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에서 정영재 기자였습니다. 비구름이 지나는 곳마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과 집이 무너지고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계속해서 정진명 기자입니다. 무너져 내린 흙에 도로는 막혔습니다. 산기슭은 긁어낸 듯 깊이 패여 나갔습니다. 내리는 비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산비탈 흙과 바위는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위가 섞인 토사가 쏟아진 도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응급복구가 진행됐지만 통행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흙이 무너진 건 자정 즈음이었습니다. 어두운 도로를 지나던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무너진 토사와 부딪혔습니다. 이번 장마가 시작된 뒤 보름 남짓, 이 지역엔 5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곳곳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물하고 이제 안반 토사들이 한꺼번에 이제 자갈이라든지 섞여서 흘러내려서 이제 붕괴가 일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위덩이가 도로 가운데 쏟아져 내렸고 지나던 SUV는 갈 길이 막혔습니다. 무너진 흙과 돌이 뒤섞여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커브 돌고 좀 지나니까 그냥 바위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바위하고 도로는 5시간 통제됐습니다. 인천에선 집 지붕이 무너졌고 강원 영월군에서는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충북 진천에선 버스가 미끄러지며 SUV를 들이받아 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밤 비가 계속되면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침수 피해 가장 취약한 곳 가운데 하나인 반지하촌 상황은 어떤지 최연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폭우가 내리는데 배수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도로에 빗물이 반지하 건물과 주차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물길을 내는 겁니다. 지난해 일가족 3명이 숨진 곳입니다. 구청에 신고를 해서 국장이랑 전부 나와가지고 지금 폭우 가운데 이거 급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비가 내릴 거란 예보는 한참 전에 나왔지만 이제서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다세대 주택 인근인데요. 빗속에서도 이렇게 배수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200m를 따라 들어오시면요. 물막이판이 없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비닐망을 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없는 물막이판은 엉뚱한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붕이 없는 주차장에 물막이판을 설치했는데 뚫린 지붕으로 계속 물이 들어옵니다. 옆 동네 대림동 반지하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이미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급한 대로 모래주머니를 쌓았습니다. 직접 만든 비닐막은 금방이라도 쓸려나갈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이름 막으면 괜찮겠지. 근데 어머니 근데 이거 너무 허술한데 이거. 괜찮 밑에다 비닐을 씌워서 그래 놔가지고 일로 들어오진 않겠지. 지난해 침수 피해로 물이 허리까지 찼다는 주민은 대비를 포기했습니다. 몸이 아픈 상태고 내가 혼자라서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오늘 만난 반지하 주민들은 대부분 잠들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산사태도 걱정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 서울에만 370곳이 넘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주민들은 잘 알고 있는지 김지윤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흙탕물이 계곡처럼 흘러내립니다.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서울 대모산 인근입니다. 다시 가봤습니다. 모래주머니만 듬성듬성 놓여 있습니다. 흙더미가 흘러내렸던 산책로 바로 옆입니다. 매일 점검한다고 하지만 산사태를 막기엔 부족합니다. 부유물이라든지 토사라든지 뭐 장애물이 있나 해가지고 점검차 그리고 뭐 부유물이 떠다니고 그런 게 있으면은 정리하고. 이렇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정해진 곳이 서울에만 376곳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이 모여 있는 곳도 많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가 인근 도로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8년 바로 옆에 있는 이 산 때문에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근처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 처음 듣네. 전 지금 촬영하러 오신 분한테 처음 듣는 얘기네, 얘가. 대피소 위치도 당연히 모릅니다. 대피소요? 저 위쪽에 가면 경로당이나 이제 그런
공영주차장 옆에 하나 있거든요. 여기 남천초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남천초등학교요? 네. 남천초등학교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근데 10분? 15분? 어르신들은 또 걸음이 또 늦으시잖아요. 구청은 지정한 뒤 구보에 올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도 땅값이나 건물 가치가 떨어질 걸 우려해 알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관리도 알리지도 않고 있는 사이 산사태 피해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일은 비가 얼마나 더 올지 기상청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혜원 기자, 먼저 오늘 밤 상황은 어떨까요? 네, 현재 서울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강한 비구름대가 빠르게 서울로 유입되고 있어서 자정까지 빗줄기는 훨씬 굵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면 튼튼한 우산을 쓰고 나가도 신발이 금방 젖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어가게 되면 운전할 때 빗줄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누적 250mm 넘는 비가 올 예정입니다. 경기와 충북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가장 대비하셔야 할 곳이 충남과 전북인데요. 4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비는 동서로 긴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긴 시간 동안 많은 양을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누적 강수량이 상당할 텐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많이 내렸는데요. 특히 남부지방, 그중에서도 광주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최근 2주 동안 누적 600mm 넘게 내렸습니다. 여러 피해가 있었던 전북 남원과 경북 영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이 300mm가 좀 넘는데 그 2배가 됩니다. 이럴 경우 물을 먹은 집안이 훨씬 더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나 낙석, 토사 유출 등 피해에 반드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상청에서 이혜원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밤사이에도 비가 많이 올 걸로 예보가 된 상태인데요. 혹시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박현주 기자가 유형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반지하 집에 물이 들이치는 건 순식간입니다. 창문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cm만 물이 차도 수압이 상당합니다. 이 성인 남성 혼자 문을 열려고 해도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물이 무릎까지 차기 전엔 탈출을 해야 합니다. 창문으로 나가는 게 빠르지만 물이 쏟아지면 일찍 포기해야 합니다. 이 계단을 오를 때에는 두 손으로 한쪽 난간을 잡고 벽에 붙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물이 차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물이 차체까지 차오르면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차량에서 나와야 합니다. 뒷좌석부터 물이 차오르고 시동이 금세 꺼지는데요. 이 비상용 망치가 있으면 창문을 깨고 나가야 합니다. 이 순간을 놓쳤다면 오히려 이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립니다. 자동차 앞쪽 물 높이가 30cm 안으로 좁혀지면 이 수압차가 줄어서 문이 열립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내는 산사태는 어떻게 대비할까요? 실험 영상을 보면요. 이 시간당 50mm 비가 계속 내리면 11시간이면 산사태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 이 산울림이 들리거나 나무가 바스락거리면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조언이고요. 내가 있는 곳이 산사태 취약 지역인데 일정 이상 폭우가 계속된다면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기상 예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소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염수를 올 여름 안에 방류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방류에 한국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할 건 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현지 시간 12일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끝낸 직후 올여름 오염수 방류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IAEA 보고서가 발표된 뒤 주변국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류를 시작한 뒤 모니터링 정보를 신속히 공표하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엔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海洋放出の安全性に万全を期し、自国及び韓国国民の健康や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放出は行わない。 하지만 오염수 방류 후 점검에 한국인 전문가를 참여시켜달라는 우리 측 요청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ユン大統領からは IAEA 包括報告書の内容を尊重することを含め、韓国政府の立場の説明があり、両首脳は当局間で引き続き綿密に意思疎通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을 끝으로 주변국에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에선 예정대로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오염수 방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일본이 근거로 앞세우는 게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의 보고서입니다. 민주당이 IAEA에게 몇 가지 질문을 보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답변을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오염수 처리 시설인 알프스 성능 검증에도 또 방류 책임에도 선을 긋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IAEA가 지난 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민주당에 보낸 7장짜리 답변서입니다. 민주당이 IAEA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말에 보낸 14가지 질문에 답한 겁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핵심 처리 설비인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의 고장 사례를 거론하며 성능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IAEA 측은 알프스 설비의 처리 성능은 평가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알프스 설비 검증엔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What we are doing here is not assessing ALPS, is assessing the results of ALPS. What happens if they apply this process? What is the end result, which is what matters. 민주당은 IAEA의 안전 지침을 언급하면서 방류의 이익이 피해보다 커야 하고 다른 대안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IAEA 측은 방류 결정은 경제나 사회 문제 등 비기술적인 고려 사항도 포함된다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분석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방류의 결정과 책임은 일본 정부의 몫이라고도 명시했습니다. 방류 결정과 IAEA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IAEA가 일본의 재정 지원을 받아 중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엔 176개 유엔 회원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외압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IAEA 측은 시료 채취가 일회성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가 분석과 함께 제3자 연구소를 참여시킨 비교 결과도 올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북한 소식도 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회의 아세안 지역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뒤 하루 만에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 또는 미국과 마주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측 반응이 관심인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정 기자, 북한 측에서는 누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까? 네, 오늘부터 시작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 북한이 유일하게 매년 참석하는 국제안보 다자회의입니다. 원래는 최선희 외무상이 와야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광일 주 아세안 대사가 참석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죠. 9시 반부터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 리셉션에 북한 측이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여서 저를 포함한 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우리 측의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 석상에서 한미를 만나는 게 오래간만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발사한 ICBM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까요?
네, 우리 정부는 일단 기회가 되면 북측 인사를 직접 만나서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블링컨 장관도 도발 중단을 요구하면서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걸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참석하는 공식 회의 자체는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참가국들은 북한을 규탄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북측은 한미 훈련이나 확장 억제 강화 등을 문제 삼으며 자위권 행사임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안광일 대사가 이 아세안 지역 국가들을 이 대사들을 불러 모아서 한미 훈련 등을 비판하는 설명회를 가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중국 베이징시가 앞으로 천안문 앞을 지나는 모든 버스는 광고판을 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단 정부 홍보물은 예외입니다. 지나친 규제에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은데 베이징이 평양이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을 지나는 버스입니다. 버스 전체에 중국 유명 가전업체의 광고판이 부착돼 있습니다. 다른 광고가 붙은 버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천안문 앞을 통과하는 버스에서 이런 광고판은 모두 사라질 예정입니다. 베이징시는 최근 천안문 앞 왕복 12차선 대로 4km 구간을 지나는 모든 버스에 광고판 부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게 명분입니다. 대신 당 창건 기념일 같은 국가 행사 기간엔 의무적으로 정부 홍보용 문구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3기 체제가 들어서면서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보다 내부 단속에 집중하는 기조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你一个广告牌能给一个集团带来很大的收益的，我觉得，所以我觉得去除还有点不是很好。这个，我觉得对北京城影响不大，就是在正常情况下没有什么必要撤掉。 베이징의 한 공익단체 관계자는 이런 규제는 모든 것이 획일화된 북한의 평양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예, 병역 기피로 나갔다가 입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가수 유승준 씨가 계속 비자를 내달라고 소송을 해왔죠. 오늘 항소심 판결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잘못됐다는 건데 외교부는 상고할지 검토 중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2002년 가수 유승준 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병역 기피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소송 끝에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 유 씨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다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심과 달리 오늘 항소심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씨의 경우 2017년 개정되기 이전의 법을 따라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법을 적용하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따더라도 만 38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유 씨는 만 39세던 2015년에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여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소신 있게 판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유 씨가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다만 우리 외교당국이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외교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20대 무기수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 20대 이모 씨는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공주교도소에서 40대 재소자를 살해했습니다. 방장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손, 발 이런 데는 뭔가에 막 찍힌 흔적들, 갈비뼈는 23곳이 골절이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시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내린다면 의미 없는 처벌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다시 뒤집었습니다.
이 씨가 20대고 고의로 살해한 게 아니라 괴롭히는 게 목적이었다며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건 의미 없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건 2016년 총기 난사로 5명을 살해한 임모병장이 마지막입니다. JTBC 조혜안입니다. 검찰은 계속 사형을 구형하는데 법원은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하기도 뭐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사형을 폐지하자는 헌법 소원이 2019년에 제기됐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강도 살인범 권재찬 등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무기수 이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수가 내가 범죄를 여기서 교도소에서 또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이제 더 큰 형벌을 받을 수도 있구나.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반복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꼽힙니다. 사형이 확정돼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집행은 1997년 12월입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1996년에 이어 2010년 또 한 차례 사형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실상 폐지란 틀이 생겼고 그 틀에 갇혀 사형제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형제와 관련해선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의 사형 집행과 범죄 위해력 효과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살인 사건의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인 2019년에 제기된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 또 하나가 심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7월 한 차례 공개 변론을 연 뒤 다음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정부에게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카드까지 시사했습니다. 유한을 기자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만 명이 포구가 쏟아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노조는 간호사와 환자 비율 1대5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를 주장하며 인력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을 해결하라.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하라. 국민 생명을 살려낸 공공병원 살려내라. 이와 함께 정부가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몰고 있다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노조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면서 완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의료노조는 정부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했고 정부는 필요할 경우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치의 양보 없이 총파업이 길어지면 결국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어제는 보건복지부 얘기를 들었었죠.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잠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순자 위원장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사실은 진료의 차질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환자를 퇴원시키고 이송시키는 과정에서도 환자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해주신다면. 네, 먼저 오늘 저희가 총파업을 함으로 인해서 불편과 피해를 보신 환자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은 파업을 하지 않고요. 또 응급 대기반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대한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결 부분도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쭤볼 생각이고요. 일단 오늘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입니다.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즉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사실은 보건의료노조 이 산별노조 자체의 요구보다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춘 정치 파업이다라는 주장인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저희 파업은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다 예. 거친 합법화입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 요구는 핵심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라라는 것과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간호사 대 환자 수를 1대5로 해라. 그리고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해서 회복기 지원을 해라. 이런 세 가지가 핵심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가 민주노총의 요구인가요? 우리 조합원들의 요구입니다. 아마 이제 장관의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현재가 지금 민주노총 총파업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자체 요구가 있으면 좀 더 일찍이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9월에도 요구할 수 있고 이게 당장에 어떤 예를 들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문제가 당장에 촉발된 어떤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문제인데 왜 민주노총 총파업 시기에 같이 하느냐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민주노총 산하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일정에 같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 것이고 요구는 그 대신 각 산별의 요구들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좀 얘기를 여쭤보면요. 일단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저도 이제 가까운 사람이 간호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참 좋은 거다. 근데 모든 병원이 다 시행되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환자나 보호자도 상당히 만족하는 서비스인데 지금 다 안 되고 있죠. 근데 정부 얘기는 지금 계속 로드맵을 짜려고 준비 중이다. 위원장님과도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시간표를 달라고 하고 지금 파업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게 정부 입장이거든요. 91년도에 그 우리 노조와 보건복지부가 노정 합의를 했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1대5 간호사 그 비율과 관련해서 간호사 명당 환자 5명이요. 하자라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월 1회씩 이행 점검 회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올해도 3월부터 거의 한 3, 4, 5, 3개월 동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노조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호협회나 병원협회, 의사협회, 환자단체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을 해서 개선안들을 다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 수렴은 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간호 등급제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 포함해가지고 다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연구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3번 정도 했었고요. 그 이후로 복지부가 가지고 나온 안은 오히려 더 후퇴된 안을 가지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은 정부가 여러 의견들을 수렴했는데 결정을 미루거나 안 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근데 어제 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얘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지 않냐. 예를 들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전체 전면 확대라면 2조 7천억 원의 예산 또는 건보 재정이 더 소요되는 문제다.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이것도 다 얘기가 됐는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전면 확대하는 것을 똑같이 하루아침에 하라고 하면은 2조 7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재정 문제도 있고 또 간호사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요. 근데 중증 환자를 보는 사람들의 간병 문제가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증 환자들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확대를 시기를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공수표만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틀간 총파업이고 지금 얘기된 걸로는 정부의 반응이 없으면 무기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파업을 철회하거나 일단 계속 대화를 하고 앞으로는 파업 이제 의료 현장에 들어가고 대화는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입장만 보인다면 하겠다. 네, 파업에 참여한 우리 조합원들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나 간호사 내 환자 비율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안을 좀 나와야 그건 좀 추상적이어서 그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안들이 나온다라면 파업도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부분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이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금 안 내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들 집에 조성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혼할 지경이라고 했는데
잠깐만 찾아봐도 현금 뭉치와 명품이 쏟아졌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없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고 버티던 남성, 한참 뒤 슬그머니 나타납니다. 세금 8,500만 원이 밀렸습니다. 지금 세금도 못 내가지고 진짜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안 나와요? 아니 선생님 납부하시면 안 나오죠. 아니 만약에 내가 일은 안 돼가지고 늦어져가지고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느긋하다가 옷방 문을 열자 다급해집니다. 그만하세요. 아저씨, 안 숙여놨어. 고가의 가방과 옷, 값비싼 물건이 빼곡합니다. 포장된 지갑을 들추자 지폐가 보입니다. 여기 뭐가 나오네? 100만 원이 나왔네. 잠깐의 수색으로 현금과 상품권 500만 원가량, 명품 시계 등을 압류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약속이 있어가지고. 22억 원의 세금을 안 낸 남성은 아내 이름에 주소지만 있습니다. 배우자분하고 혹시 이혼하셨어요? 지금 별거 중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금반지와 고급 술이 나오지만 30년 전이잖아요. 금반지만큼 가격이 나올 텐데. 안 낸 세금을 생각하면 한참 모자릅니다. 옷 소매나 뭐 이런 데도 많이 숨겨놓으시고 하니까 주머니나 이런 데도 좀 꼼꼼히 좀 봐야 돼요.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낼 돈은 안 내는 사람들과의 숨바꼭질은 끝이 없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이런 것도 신종 사기 같은데 조심해야겠습니다. 가게에서 옷을 사고 돈이 없으니 폰으로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합니다. 띵동 소리가 나서 이체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돈은 입금 안 됐습니다. 딴 계좌로 입금하고 물건만 가져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재킷을 입어본 여성은 거울에 모습을 비춰봅니다. 벗어서 옷가게 주인에게 다시 건넵니다. 그런 뒤 이미 골라놓은 옷 3벌을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랑 카드 갖고 썼으면 내 돈을 안 쓸 건데 아깝다. 계좌번호 주세요라고 해서 옷값 15만 5천 원을 계좌 이체하겠다고 합니다. 여성은 휴대전화로 돈을 보냅니다. 띵동 소리도 났고 보냈어요 얘기도 했고 당연히 믿었죠. 믿었던 주인, 손님 떠난 뒤 계좌를 확인해보니 들어온 돈이 없었습니다. 둘이 웃으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입금하는 척하던 여성은 가게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다시 들어와서 15만 5천 원으로 해서 보내기를 했더라고요.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진짜 피가 거꾸로 솟죠. 믿지 못하는 게 진짜 사람이라는 거. 그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2달 가까이 여성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평균 물가 상승률이 한풀 꺾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치솟고 있는 품목이 많죠. 특히 침대나 소파, 책상 같은 가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들 목소리와 함께 공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결혼이나 이사를 할 때 가구를 통째로 바꾸는 이들은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없어도 무리해서 구비해야 될 건 다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꼭 필요한 거만.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해야 빼요. 소비자들은 가구값이 너무 올라 새로 살 엄두가 안 난다고 말합니다. 먹고 살기도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맨날 힘든 사람이 힘들고 가구는 생각도 못 하고 있지. 버리고도 또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안 사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파 가격은 1년 전보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책상과 싱크대는 2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침대와 의자도 7%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난달 평균 물가 상승률 2.7%와 비교하면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 수준입니다. 한샘과 현대 리바트 같은 주요 가구 회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거의 가구 브랜드는 다 올랐죠. 2월달에 많이 올랐어요. 올해 초 정도에 5%에서 15% 정도가 상승했어요. 조립식 가구를 파는 이케아도 지난해 3번이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가구 회사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사 수요가 준데다 인건비와 물류비, 원자재 값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값을 올리는 걸 검토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의 원료인 제목 가격은 1년 전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원료값이 내려갔는데도 평균 물가 상승률에 몇 배씩 값을 올리는 건 과도한 폭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다시 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대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지영 기자, 지난해 반지하 가구들의 피해가 많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집을 한번 보시면요. 이 비가 더 많이 왔을 경우에 물이 역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양수기를 설치해 뒀습니다. 저쪽으로도 한번 가 보시겠습니다. 이 모래주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거나 또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이렇게 대문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또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빗물바지를 점검한 분들도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낙엽거든. 이게 이제 맥히면 또 이게 침수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뭐 대비를 해놓은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곳들도 더 살펴본 곳이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부터 저희가 이 일대를 다 돌아봤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곳들도 있었지만 역시나 제대로 대비를 못한 곳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래주머니를 쌓고 싶어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주민들도 있었고요. 또 꼭 필요한 이 물막이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어디가 했는지 우리도 이제 물어봐요. 모래주머니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모르시죠, 나는. 그냥 여기서 이제 물 들어오면 물 퍼내는 거죠. 작년에도 그렇게 물을 바깥으로 퍼냈으니까. 이 모래주머니의 위치나 폭우 대처 요령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직 피해가 접수된 건 없습니까? 다행히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일대가 이 반지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차도 이 집 안으로 들이칠 수 있어서 큰 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민분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은 잠을 못 자요. 걱정돼서. 그래서 준비해놓고 그러고 있죠.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 대림동에서 박지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강원 지역에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륙과 산지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밤 사이에도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춘천 석사천에 저희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승현 기자, 뒤로 하천이 보이는데 물이 많이 불어난 것 같네요. 네, 이곳은 평소 성인 무릎 깊이 정도의 작은 하천입니다. 지금은 시뻘건 흙탕물이 급류를 이뤄서 수심을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하천 주변 산책로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춘천시는 접근을 금지하는 재난 문자를 오늘 시민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 비가 올 때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판도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선 시민들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강원 지역에도 오늘 종일 비가 많이 왔죠? 네, 강원 지역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온 곳이 춘천 남이섬입니다. 조금 전인 밤 8시까지 87mm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누적된 양보다 순간 집중되는 강수량이 중요한데요. 이 오후 5시쯤 남이섬엔 시간당 34mm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동해안을 뺀 강원 모든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부터가 또 걱정인데 얼마나 옵니까? 이 강하고 많은 비는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고비고요. 이 원주를 비롯한 강원 남부 지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또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80mm에 이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쯤 되면 자동차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이 보이지 않고 우산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시간엔 아예 밖에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런 하천이나 급경사지 주변엔 다가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원 춘천시 퇴계천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오늘 밤사이 비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대처 요령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되도록 집에 머물면서 호우특보나 산사태 위기경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실내가 더 위험한 경우도 있는데요. 반지하나 지하상가,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면 바로 나와야 합니다. 밖에서도 특히 위험한 곳들이 있습니다. 맨홀 가까이는 절대 가지 않도록 하고 또 불어난 계곡이나 하천 근처에 있다면 스스로 나오려는 것보다 먼저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논밭은 괜찮은지 살피고 싶더라도 비가 다 그치기 전까지는 참으셔야겠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아파트 주차장도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업체가 불법으로 세워둔 차들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가봤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수십 미터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이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견인 지역이라고도 써 있는데요. 하지만 도로 한쪽을 차들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차를 한번 살펴보면 이 차 아래는 이렇게 번호판이 없습니다. 중고차 매매 업체에서 여기에 세워둔 겁니다. 차엔 연락처도 없습니다. 심하게 파손된 차들도 보입니다. 운전석에 명함을 붙여둔 차량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터스로 끝나는 업체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중고차 매매 업체에서 둔 차량으로 보입니다. 지도를 살펴보니까요. 바로 앞에 있는 자동차 매매 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로 나옵니다. 업체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솔직히 알고 있죠. 근데 이미 이제 아래 공간이 포함 상태인데 그럼 본인들은 가서 뭐 불법 주정차 한 번도 안 해요? 자동차 공업소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불법 주차는 불법 주차야 사실은. 어떻게 법대로 우려면 투어 상공인들 이거 다 불법 주거. 지금 이제 알게 된 상황이라서 그 사람들 사용을 못하게 볼라드를 박는다던가. 시내버스 정류장 앞이 차로 꽉 막혔습니다. 시민들은 차도까지 나가서 타야 합니다. 뒤에 차도 달려오고 그러는데 당연히 불안하지. 들어가서 대야 되는데 오래됐죠. 계속 있어요. 계속. 지자체는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여기 가긴 해요. 순회를 해서 단속을 들면 좋겠지만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서. 아파트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차량에는요. 이렇게 주민용 스티커를 붙여둬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이 차를 한번 보면 번호판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무단 주차를 했는지 경고 딱지도 이미 많이 붙어 있는데요. 주민용 스티커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중고차 업체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고차 손님 끌어들여서 여기서 장사도 해요. 손님이 와서 한 두세 명이 와서 차 문 본네트 열어보고 확인한다고. 이젠 이중주차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한두 번 정도는 도는 것 같아요. 저쪽 옆으로 가서 옆에 동이 다 된 적도 있죠. 모두가 쓰는 도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은 특정 업체들의 영업장이 아닙니다. 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서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이희령입니다.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말리부 해변에는 세계적인 부자들의 초호화 저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말리부시 당국이 해변으로 가는 표지판을 모두 없애서 주정부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안전 때문에 없앴다고 했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으려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공공재인 해변을 독점하려 한다면서 말리부시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정부가 고급 주택가 옆 해변으로 향하는 표지판을 3개 설치했는데 지난달 말리부시 당국이 일방적으로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따라 해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해변 통로라고 적힌 표지판은 있지만 철문으로 막혀 있어 함부로 들어가도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말리부시는 안전 규정 때문에 표지판을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the city of Malibu chose to cut these signs down and confiscate them. We just retrieved them from the city and wanted to let you and all Californians know that this beach is here and it is for your enjoyment. 말리부 당국은 해변 근처 주민들이 관광객이 몰리자 민원을 제기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고급 주택에 사는 부자들을 위해 관광객 접근을 막는 조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y try to make it intimidating so that you can't come in. You build your houses by a beach where you can't really own it, right? 앞서 주정부는 억만장자들의 개인 해변으로 불리던 말리부 카본비치 해변의 통행로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한 바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휴대전화가 종종 바뀌고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신형 휴대전화가 등장합니다. 디이슈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호출할 때 손소나기를 귀에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트윌란 유니폼을 입은 조규성의 훈련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밝은 표정에 빠른 발, 힘찬 드리블까지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K리그에서 시즌 도중 이적을 해서 빠른 데뷔가 예상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일요일 평가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 마이애미 한 건물에 리오넬 메시 얼굴이 커다랗게 새겨졌습니다. 메시를 맞이하기 위한 초대형 벽화인데요. 고공 크레인까지 동원됐고 인터 마이애미 구단주 데이비드 베컴도 그리는 걸 도왔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메시는 이번 주 일요일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금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호우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자, 특히나 내일 오전까지는 이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이후에는 정체 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내일 밤부터는 충청과 전북 등 그밖에 남부지방에서 굵은 비가 예상됩니다. 자, 지금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보다는 조금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오늘 자정을 전후해서 점차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엔 빗줄기가 더욱더 강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을 보면 충남과 전북에는 최고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엔 100에서 250mm가 내리는데 곳에 따라 300mm가 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동해안과 전남, 경상도에서는 50에서 15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경기엔 호우경보가, 강원 영서와 충남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곳곳에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와 대구 2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는데 특히 동해에선 최고 5m까지 거센 파도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고 이 목요일 같은 경우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는데 또다시 폭우가 예상돼서 밤사이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